고창 고인돌 공원에 왔습니다. 강화, 화순의 고인돌 유적과 함께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은 단일 구역 내에 수백 기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과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유산입니다. 고창 유적은 유라시아 거성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돌들은 비파형 동검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및 고조선 시대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죠. 이러한 위상 때문인지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은데 국뽕에 걸맞지 않은 내용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창 고인돌 공원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고인돌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과 과장되어 알려진 부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작성한 한반도의 고인돌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과대포장된 이유라는 글입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 대중매체, 그리고 관광 홍보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다는 명제는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서사로 소비되어 왔다. 실제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수량은 최소 4만여 기에서 최대 4만 5천여 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영산강 유역 일대에만 수만 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압도적인 밀집도는 2000년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결정적인 농어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라는 이 매력적인 통계적 수사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친 거성문화 메갈리틱 컬처의 거시적 분포 실태를 교차 검증할 때 치명적인 맹점을 드러낸다. 이 통계는 전세계 고인돌의 총합이라는 분모가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성립하지만 실상 유럽 서부부터 중동, 인도 아대륙, 그리고 동남아시아 열도에 이르는 광활한 유라시아의 고인돌들은 아직 그 수량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4만여 기라는 수치는 한반도 선사시대 문화의 고유한 우수성만을 대변한다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 국토 개발의 고도화 과정에서 강력하게 법제화된 구제 발굴 제도의 행정력이 빚어낸 인프라적 산물에 가깝다. 인공지능 AI과 글로벌 고고학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에 숨겨진 유적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취합되고 정밀하게 매핑되는 현 시대에 국가주의적 확증 편향에 갇힌 통계적 과장은 향후 그 역사적 실체가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 학문적 신뢰도를 상실하고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고인돌 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정립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수량의 과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거석이라는 전 인류 보편의 기념물 축조 현상이 왜 유독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정학적 공간에 그토록 짙게 투영되었는지, 그 원형은 어떤 모습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아래에 묻혀 삶과 죽음의 공간을 직조해냈는지를 철저하게 해부해야 한다. 고인돌 돌멘을 위시한 거석 기념물은 한반도의 독점적 발명품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북부의 해안 루트를 에워싸며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범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서유럽과 북유럽, 지중해 연안은 거성문화의 발생 및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유럽 전역에서 학술적으로 확인되고 위치가 파악된 거석 기념물의 수량만 최소 3만 5천여 기 이상에 달하며 여기에는 단일 묘시를 갖춘 고인돌뿐만 아니라 거대한 열석 엘라인먼트, 환상 열석 에스톤 서클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프랑스 북서부 브루탄뉴 비리트니 지역을 필두로 노르망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르는 이른바 대서양 파사드 애틀란틱 파차드는 유럽 거성 문화가 가장 폭발적으로 융성했던 지정학적 벨트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전역에만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 포탈, 톰비 한반도의 탁자식 고인돌과 매우 흡사한 원형적 형태를 유지한 채 분포하고 있으며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과 네덜란드 내륙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무덤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나아가 유라시아 내륙의 흑해 연안, 특히 러시아 코카서스 산맥 일대에서는 마이콥 문화와 직결되는 3,000기 이상의 고인돌이 깊은 숲과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해마다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유럽 거성 문화의 연대기는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 전후인 신석기 및 동석기 시대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수백 년 전으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고인돌보다 시간상으로 수천 년이나 앞서 있는 선구적 유적들이다.
2410건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시립사 결과를 베이즈 통계 기법으로 정밀 분석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고인돌은 기원전 47-4년에서 3986년 사이 약 200에서 300년의 짧은 구간 프랑스 북서부 등지에서 최초로 기원하여 해상 교통로를 따라 이베리아 반도와 스칸디나비아 등 서유럽 및 북유럽 연안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증되었다. 이처럼 방대한 선사시대 거석 기념물이 유럽 곳곳에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적 서사에서는 이를 전 세계 총량에 합산하여 객관적인 비율을 계산하는 상대화 작업이 철저히 간과되어 왔다.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라는 통계적 허상이 파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인도 아대륙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 산재한 엄청난 수량의 고인돌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계측되거나 국가 주도의 전수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거석문화는 북부의 빈디아 산맥 이남부터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케라라 등 중남부 전역에 걸쳐 그야말로 광활하게 분포하고 있다. 학계의 기초적인 지표 조사 보고에 따르더라도 남인도 지역 일대에서 확인된 거석 유적지의 수만 2,000여 곳 이상에 달하며 나머지 아대륙 지역을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진다. 여기서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 2,000여 곳이라는 수치는 개별 고인돌기의 숫자를 하나하나 센 것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기의 고인돌이 묶여있는 유적지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 숫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도의 카르나타카주 판다바르쿠타 언덕 지역에는 단일 구역 내에 5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빽빽하게 존재하며 H레 베나칼 유적에는 약 400여 기에 달하는 거석, 묘장 기념물이 거대한 네크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타밀나두 지역에서도 최소 100여 개 이상의 거대한 고인돌 군락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도 고인돌의 질적 수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마하라슈트라의 하이라풀 고인돌군의 경우 기원전 2에서 3세기로 편년되며 10피트 높이의 지석 위에 무려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더욱이 이 유적 내부에서는 유리 및 구리 팔찌와 함께 철광석 및 철재련 잔여물이 함께 발견되어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이 고도의 야금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인도 전역의 밀림과 산맥에 흩어진 개별 고인돌의 숫자를 모두 합산한다면 한반도의 4만 기에 필적하거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도의 고인돌 유적은 현재 단 한 곳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을 만큼 학술적 무관심과 체계적인 발굴 보호의 사각지대에 철저히 방치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및 중국 대륙 남부의 상황 역시 전수조사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중국의 경우 랴오닝성 일대에 700여 기, 저장성 일대에 50여 기, 지린성 후이파강 유역에 8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극히 일부 지표에 불과하다. 표의 해양 루트를 따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트남의 툭서년 타일라이 마을 일대,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너섬 깊은 정글 내륙의 바투 리통 등지에서도 고대의 고인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의 숨바섬이나 수마트라 남부 지역의 거석문화이다. 이곳의 고인돌은 발굴되어야 할 과거 선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주민들이 망자를 거대한 돌 아래에 매장하는 묘장 문화 전통으로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 열도 곳곳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축조된 헤아릴 수 없는 거석 기념물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고고학적 예산 부족, 밀림지대라는 지형적 접근의 불가성, 거석을 단순히 미개한 부족 신앙으로 치부하는 학술적 편견 등으로 인해 그 숫자를 세는 작업 자체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국가들의 고인돌 통계가 전수조사 미비로 인해 연에 가깝게 수렴하는 동안 유독 한반도의 고인돌 숫자가 4만여 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지형적 제약과 현대 행정제도의 극적인 발전이 맞물려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좁은 국토 면적 속에서 전국 단위의 거대한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대규모 도로 확장 등 전례 없는 국토 개발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발 행위 이전에 지표조사와 매장 문화재 발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구제 발굴 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유적 발굴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연간 15회 정도에 불과하던 생활 유적 조사가 2000년대 들어 5배 이상 폭증하였다. 단적인 예로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398건의 구제 발굴이 국토 전역을 샅샅이 파헤치며 진행되었다.
고인돌은 그 입지 특성상 험준한 산 정상보다는 평지, 낮은 구릉지, 하천변 등 현대인들이 거주 단지와 농경, 교통시설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생활, 밀착형 공간에 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국토개발의 포크레인이 닿는 곳마다 땅속에 묻혀있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고인돌의 하부 구조나 흙에 덮인 상석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 유적들이 즉각적으로 국가문화재 통계청 수치에 편입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고인돌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대명제는 전세계 고인돌의 실제 총합이라는 분모가 타국의 고고학적 무관심과 밀림의 물리적 방치 속에서 극도로 축소되어 있는 반면, 한반도 고인돌의 총합이라는 분자는 고도 성장기의 압도적인 토목 공사와 정교한 구제 발굴 인프라를 통해 극도로 팽창하면서 발생한 치명적인 통계적 착시인 것이다. 전 세계 거성 문화의 편년과 지리적 양상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완벽한 형태의 발명품이 완성되어 물리적인 민족 대이동을 통해 전 세계의 절반인 한반도까지 고스란히 퍼져나갔다는 단선적이고 단순한 극단적 전파론으로는 결코 작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한반도 고인돌의 본질과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 네트워크를 통한 추상적 개념의 확산인 자극 전파와 농경 정주 환경이라는 유사한 생존 압력이 빚어낸 인류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발명인 수렴 진화가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유해야 한다. 인류학에서 자극 전파란 어떤 문화적 발명품이 물리적인 완제품, 언어 혹은 대규모 인구 이동의 형태로 직접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관념 아이디어이나 원리만이 이웃 집단이나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 파급되어 현지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환경 조건에 맞게 전혀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에 걸친 고인돌의 분포를 위성 지도에 매핑해보면 내륙 깊숙한 사막이나 스텝 지역보다는 대서양 동안, 지중해, 흑해, 인도양, 동남아시아 열도,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 등 주요 해안선과 큰 강을 따라 점을 잇듯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강력한 지리적 특징을 보인다. 일찍이 호주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 V.G. 차일드가 거성문화의 단일 기원론을 지지하며 해양을 통한 거석 종교와 이주 사제, 엘리트 믹란트 프리슬리 엘리트들의 전파를 주장했던 배경도 바로 이러한 뚜렷한 해상 분포 궤적 때문이었다. 비록 차일드의 단일 기원론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유럽 내부에서도 여러 시차를 두고 발생했음이 밝혀지며 일부 수정되었지만 해상 교통로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라는 그의 본질적 직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반도의 고인돌 역시 깊은 첩첩산중보다는 해안가와 큰 하천, 예를 들어 서해안 및 남해안의 연안 지역과 영산강 등 내륙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군집해 있다. 이는 인도 아대륙에서 기원하여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동해안 지역 저장성 50여 기, 랴오닝성 700여 기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 규슈 북서부 지역 약 600여 기에 이르는 장대한 해양문화 교류 네트워크가 실제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또한 인도 남부 타밀나두 지역의 드라비데오족 언어 구조가 한국어와 뚜렷한 친연성을 보이며 가락국 김수로 왕과 맺어진 허환곡의 인도 기원 설화 등은 이 해상 루트를 통한 인적, 물적, 관념적 교류가 고대 사회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뒷받침한다. 즉, 거대한 자연석을 세워 신성한 묘역이나 기념비적 재단을 축조한다는 상징적 아이디어가 이 해상 교통로를 따라 자극 전파되며 각 지역 유력자들의 권위 확립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결속하는 사상적 도구로 채택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자극 전파가 거석관념의 유입 경로를 설명한다면 한반도에 유독 수만 기의 고인돌이 마치 폭발하듯 기하급수적으로 축조된 근본적인 원인은 수렴 진화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 생물학에서 수렴 진화가 전혀 다른 계통의 생물 돌고래와 상어 등이 유사한 수중 환경의 압력으로 인해 형태학적으로 비슷한 진화를 이룩하는 현상을 뜻하듯, 고고학에서의 수렴 진화는 상호 직접적인 교류가 희박했던 집단들이 유사한 경제적 생존 방식이나 환경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비슷한 기술적, 사회적 해법을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고인돌은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정주 생활이 확립된 청동기 전기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 전후부터 폭발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구석기, 신석기의 수렵채집 사회에서 벗어나 토지에 결박되는 농경 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에게 고정된 영토에 대한 강박적 애착과 소유권, 계급이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충남 부여 송국리 유적 등지에서 대량으로 확인된 탄화미와 반달돌칼, 각종 농경문 청동기 등은 벼농사와 보리농사가 당시의 핵심 경제 기반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농경을 통한 인겨 생산물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인겨 노동력을 낳았고, 이 인겨 자원을 독점 통제하는 사회 계급의 분화를 초래했다.
특정 C족 공동체나 집단은 벼농사의 필수적인 수자원 하천과 비옥한 평야지대를 배타적으로 영구 점유하고 있음을 이웃 부족이나 이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과시할 거대한 랜드마크가 절실히 필요했다.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바위를 다듬고 먼 거리를 이동시켜 고인돌을 세우는 비효율적이고 고된 행위는 곧 역설적으로 타 집단에 대해 영토적 경계를 알리는 선언적 표식이자 내부 공동체의 결속력과 동원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이는 유럽 프랑스의 카르낙 열석이 수천 개의 바위로 4km에 걸친 영역 표시를 했던 동인이나 인도의 데칸 고원 일대에서 거석 기념물이 세워졌던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과 일치한다. 한반도의 청동기 사회는 정주화와 농경이라는 환경적 요구에 직면하여 유입된 거석의 아이디어를 수렴 진화적 해법으로 극대화하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수만 기의 조형물로 폭발시켜낸 것이다. 한반도 고인돌의 진정한 탁월성과 우수성은 결코 수량이 세계 1위라는 정량적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진가는 그들이 취했던 지질학적 환경에 대한 완벽한 최적화, 기후와 지형에 맞게 원형을 변형시킨 축조 방식의 공학적 고도화에 있다. 전라도를 비롯한 한반도 서남부 일대에 고인돌이 그토록 빽빽하게 밀집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지질학적 배경은 바로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특성이다. 한반도는 중생대에 대규모로 관입한 화간감과 편마음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질 좋은 거석을 조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공원이나 고창 지역을 답사해보면 산 중턱 곳곳에 고인돌의 덮개돌 상성로 쓰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떼어낸 채석장 쿼리의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화순의 핑매바위 고인돌은 그 길이가 7.3m, 높이 4m에 달하며 덮개돌의 무게만 무려 280톤이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화순 감태바위 차해석장이나 핑매바위 지구에 널려있는 바위와 절개면들은 당시 선사시대인들이 암석의 전리결을 정확히 읽어내고 나무 쐐기를 박은 뒤 물을 부어 목재가 팽창하는 물리적 힘을 이용해 매우 정교하게 바위를 떼어내는 지질학적 지식을 체득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현미경을 통한 암석 광물학적 분석 결과 산지에 위치한 채석장 기반암과 평지에 세워진 고인돌 상석을 구성하는 석영, 장석, 불투명 광물 등의 조합과 조밀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반도 청동기인들이 거대한 돌을 그저 줍거나 굴려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마제 석기나 빈약한 금속 도구만으로도 자연의 힘을 역이용하여 수십, 수백 톤의 바위를 규격화하여 채석하고 덩굴 동아줄과 통나무 굴림대로 운반하는 체계적인 공학적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유럽의 포탈톰비나 인도의 고인돌과 같은 거성문화의 원형적 개념이 한반도로 유입된 후 한반도의 청동기인들은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자연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형태를 극적으로 다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탁자식 북방식, 바둑판식 남방식, 그리고 개석식 무지석식이 모두 혼재하는 전 세계 고인돌의 구조적 박물관이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다변화는 단조로운 유럽이나 인도의 거석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한반도만의 특징이다. 특히 성계리 고인돌처럼 괸돌 자체를 산 중턱에 위엄있게 세워둔 독창적 형식은 한반도가 거성문화 전파의 수동적 종착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고인돌의 시각적 미학과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한 문화적 혁신 기지였음을 방증한다. 한반도 고인돌을 깊이 연구해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는 그 아래에 묻힌 사람들의 실체와 사생관시 생관 이 기존의 지배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나 대규모 거석 무덤은 절대적인 권력을 쥔 단 한 명의 군장이나 왕을 위한 기념비적 무덤으로 여겨져 왔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야만 축조 가능한 고인돌의 물리적 하중을 고려할 때 이를 경제력과 정치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전유물로 해석하는 것은 일견타당하다. 그러나 한반도 고인돌의 통계를 미시적으로 분해해보면 무덤의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전북 고창 중림리, 상감리 일대에는 동서로 겨우 1.5km에 불과한 좁은 상이슬 일대에 무려 447기 이상의 다양한 고인돌이 빈틈없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전남 나주와 영산강 유역에는 2만여 기가 산재해 있다. 당대의 척박한 인구 부양 능력을 고려할 때 고인돌이 최고 지배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좁은 면적에 수십 세대에 걸쳐 수백 기의 군장 무덤이 조성될 수는 없다. 고고학적 정밀 발굴 결과 다수의 고인돌 하부구조 묘실에서는 건장한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노약자,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의 인골까지 빈번하게 발굴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고인돌이 소수 특권층만의 폐쇄적인 무덤을 넘어서서
특정 혈연 공동체나 씨족 집단에 속한 일반 구성원 상당수가 함께 묻힐 수 있었던 일종의 가족 묘지 혹은 공동 묘역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거대한 상석 하나를 기념물로 세워두고 그 주변이나 하부의 시대를 달리하며 묘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의 집단적 장례 문화가 존재했다. 이러한 비교적 평등하고 씨족 결속 지향적인 매장 의식이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고인돌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시킨 숨은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 공간은 폭력적 역사의 타임캡슐이기도 하다. 피장자의 인골 중에는 가슴이나 머리뼈에 부러진 간돌검, 돌화살촉 등이 깊숙이 박힌 채 매장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는 농경사회 진입과 함께 토지와 인격 생산물을 둘러싸고 씨족 간의 치명적인 전쟁과 무력 충돌이 벌어졌음을 증명하며 고인돌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쟁 영웅이나 희생자를 예우하는 추모의 재단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일본 규슈 지역의 고인돌에서 희생자 밑에 적의 머리를 함께 묻은 흔적이 발견되는 것 역시 이 시대가 지녔던 치열한 폭력성과 제의적 숭배의 양면성을 시사한다. 서구의 거석이나 피라미드가 생활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이나 황량한 벌판에 격리된 이질적인 죽음만의 공간이었다면 한반도의 청동기인들은 철저하게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하나로 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다수의 한반도 고인돌 유적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강가, 평야지대, 낮은 구릉지 등 당대인들이 취락을 이루어 벼농사를 짓던 생활 공간의 바로 중심에 위치한다. 포항기계면 성계리 등 수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고인돌이 오늘날까지도 마을 안뜰, 논과 밭 한가운데 집 앞마당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 일상에서 철저히 분리하고 은폐하는 현대 사회의 사생관과 달리 선사시대인들에게 거대한 고인돌 아래 묻힌 조상들은 매일같이 마주하며 대화하는 정신적 지주이자 자신들의 영토와 농경지를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의 표상이었다. 이러한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고인돌은 다양한 예술적 상징적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덮개돌 상단 표면에 북두칠성 등 별자리 모양을 모방하여 수많은 구멍알터, 성혈을 새겨 넣어 천문학적 우주관을 투영하거나 덮개돌 자체를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문양 등으로 조각해 주술적 염원을 담아냈다. 이러한 원초적인 거석 신앙의 생명력은 무척 끈질겨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고인돌을 신통력이 깃든 칠성바위라 부르며 신성시하거나 대구 화장사 인근의 고인돌처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민간신앙의 거룩한 기도처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거석이라는 차가운 무기물이 수천 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어떻게 한국인의 삶과 죽음을 끈끈하게 매개하는 영적 매개체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인류학적 증거이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되어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지표가 완전히 투명하게 연동되는 AI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주의적 자긍심에 눈이 멀어 생산된 불완전한 1차원적 통계는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서유럽 브르타뉴의 카르낙 차르나츠 열석부터 시작하여 코카서스 산맥의 돌방무덤, 인도 중남부 데칸 고원의 히라푸르 고인돌,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너 정글과 인도네시아 숨바 섬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는 인류의 거석문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와 거대한 수량으로 묻혀있다. 인도의 수천 개 거석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전수조사가 완료되고 동남아시아의 미발굴 묘장 데이터가 현대 고고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되는 순간 한국의 고인돌이 세계의 50%를 차지한다. 는 그동안의 맹목적인 구호는 즉각 논파될 통계적 허상에 불과함이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후세에 알리고 전 세계에 자랑해야 할 한반도 고인돌 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가 몇 기인가라는 양적 팽창에 있지 않다. 그 진가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해양 교역로를 따라 면면이 이어져 온 거석, 축조의 관념 자극 전파을, 한반도라는 특수한 자연 환경과 청동기 농경 사회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찬란하고 독창적으로 융합시키고 발전시켰는가 수렴 진화를 밝히는 데 있다. 한반도의 선사시대인들은 천혜의 화간감 지형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돌을 채석하는 공학적 경지에 올랐으며 수백 톤의 거석 아래에 단 한 명의 폭군이 아닌 씨족 공동체의 구성원 다수를 포용하는 평등적이고 가족적인 장례 문화를 남겼다. 그들은 삶의 터전과 죽음의 공간을 격리하지 않고 벼가 익어가는 마을 중앙에 거석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산자들의 굳건한 공동체적 결속과 죽은 조상들의 영속성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사생관을 구현해냈다. 나아가 지형의 고저와 기후의 한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무덤의 구조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킴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청동기 거석 문화의 입체적 박물관을 한반도 땅에 완성해낸 것이다.
과장된 수량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려는 얄팍한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이처럼 디테일하고 질적인 고고학적 성과들에 연구에 초점을 맞출 때만이 비로소 한반도의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B를 세계 지성인들 앞에 당당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의미한 숫자 경쟁과 국수주의적 자만을 멈추고 말없는 거대한 바위들이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들려주는 선사시대인들의 치열했던 농경 생존기, 고도의 지질학적 지혜, 삶과 죽음을 융합하는 심오한 철학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엄밀하고도 본질적인 연구와 학문적 성찰만이 다가올 정보 투명성의 시대 속에서도 인류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한 축을 장식한 한반도 고인돌 문화의 진실된 족적을 영원히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네. 자세하게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다.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센서가 동작 인식도 하고 뭐 다 설치해. 요바 밑에도 설치를 해놓고. 네.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는 넓은 유역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운행하는 무궤도 탐방 열차인 모로모로 열차가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워낙 광범위한 구역에 수많은 고인돌이 분포해 있어 도보 관람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탐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이동수단입니다. 모로모로라는 독특한 이름은 사만시대 당시 고창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마한의 소국인 모로비리국 에모루 베이리고의 명칭에서 따왔습니다. 박물관에서 출발해 고창천을 건너 주요 고인돌 유적 코스 가장 밀집도가 높은 1코스부터 5코스 부근 약 2km 구간을 순환합니다.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차창 밖으로 자연 속에 흩어져 있는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 군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주요 거점에 잠시 정차하여 관람객들이 내려서 사진을 찍거나 유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차 시간 약 5분 내외에 주어집니다. 이게 아주 장사가 잘 되나 봐. 평지붕이었던 걸 위에 더 씌워가지고. 지붕이 세니까. 저거 강판으로 만들어. 그리고 더위도 막아줍니다. 저게 나무도 문양이야. 3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더 잘 나가지.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지금 감사합니다. 저기 차차차차도 이 집이 제일 잘 보이고. 특히 여름에 왔을 때 이거 차 타고 회의는 안 끝나면 그쵸. 저기서 여름에는 정말 더군다나 아이스크림 있잖아. 네. 아이스크림, 딸기 뭐 이런 이게 이제 상인 정신. 여긴 돈 때려붓는데 이거에 1000분의 1을 넣고 얘가 더 잘 벌어. 네. 전세됐네요. 스케일이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그릇이 다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 오신 흡습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고창 고인돌 유적지를 편하고 안전하게 만나볼 수 있는 모로모 열차입니다. 사만시대 마한에 세워진 14개 소목지, 고창 지역에 세워진 모로비리국의 서브라와 모로모 열차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총 6코스로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입문 열겠습니다. 운전 구경하시고 45분까지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가고 있어요. 네. 헬밤바. 야, 이건 제대로네. 이건 유물이 나왔네요. 더티토기가 나왔대네.